어머니는 집이나 보셔야죠.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비정한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공항에 홀로 남겨진 시즈코의 손에는 한 번도 쓰지 못할 여권과 새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족 여행이라는 말을 믿고 5천만 원을 건넸건만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순간부터 시즈코의 반격이 시작된다는 것을. 5달 전 거실에서 기쁜 듯이 이야기하던 아들 부부가 시즈코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가족 여행을 가자는 것이었죠. 어머니, 이번에 가족 다 같이 하와이로 여행 갈까 하는데 같이 가실 거죠? 하나뿐인 아들 소타의 제안에 시즈코의 마음은 들떴습니다. 남편을 잃고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후 아들 부부와 함께 산 지도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드디어 가족의 유대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놓인 가족 사진이 그 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와이 여행이라니, 물론 가고 싶지만 돈은 어떡하니? 시즈코가 조심스럽게 묻자 며느리 레이카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가족 여행이니까 다 같이 경비를 부담해야죠. 그렇게 말하며 레이카는 여행 경비 계산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같이 가고 싶어 하세요. 저희 부모님이랑 저희 부부, 그리고 어머님까지 5명이서 가면 정말 좋지 않겠어요? 항공권, 호텔, 현지 비용까지 합쳐서 5명에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당장 돈을 내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레이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님께서 일단 전액을 대신 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나중에 다 같이 나눠서 갚을 거니까요. 레이카는 상냥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행사에 돈을 내야 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머님 명의로 입금해 주시면 다 같이 포인트도 쌓을 수 있고요. 그럴듯한 이유를 늘어놓는 레이카에게 시즈코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즈코는 망설임 없이 퇴직금 일부를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정말 기대된다. 다 같이 여행을 갈 수 있다니. 레이카의 어머니인 리에 씨도 다정한 미소로 그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로부터 5달 동안 시즈코는 하와이 여행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여권을 갱신하고 새 여행 가방을 사고 여행 안내 책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오랫동안 열심히 일해온 시즈코는 이제껏 가족과 느긋한 시간을 보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아들 소타에게도 외로운 시간을 보내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즈코에게 가족과의 해외여행은 정년퇴직 후 최고의 보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어머니, 여행 경비 5천만 원 이번 달 안으로 부탁해요. 소타의 말에 시즈코는 은행에서 소중한 퇴직금을 여행사로 송금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크게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이걸로 가족 5명이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창구 직원이 큰 돈을 쓰시네요 라고 물었을 때 시즈코는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네, 가족들이랑 하와이에 가거든요. 와, 정말 좋으시겠어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그 말이 지금에 와서는 가슴에 비수처럼 밝힙니다. 하지만 그때의 시즈코는 설마 가족에게 배신당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서울에서 동거를 시작한 지 5년간의 나날을 돌이켜보면 지금 생각하니 모든 것이 오늘을 위한 포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으로 위화감을 느낀 것은 동거를 시작하고 반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 생활비 150만 원 주세요. 레이카가 당연하다는 듯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생활비? 하지만 공과금이랑 식비는 내가 다 내고 있는데. 시즈코가 당황하며 말하자 레이카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거랑 이건 별개죠.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결국 시즈코는 매달 150만 원을 건네게 되었습니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처지에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아들 부부를 위해서라면 괜찮다고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집안일도 전부 시즈코의 몫이었습니다. 아침은 5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 빨래, 저녁 식사 준비까지. 레이카는 어머님은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라며 무엇 하나 돕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된장찌개는 좀 싱겁네요. 어머님, 빨래개는 솜씨가 영 엉망이시네요.
매일같이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말입니다. 숙자는 묵묵히 집안일을 했다. 부엌에 서서 창밖을 내다보니 이웃집 부인들이 정답게 산책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숙자도 예전에는 저렇게 자유로운 시간을 즐겼었는데 앞치마 끈을 고쳐매며 숙자는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지내던 시절의 외로움을 생각하면 지금의 삶이 조금은 낫다고 느껴졌다.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 바로 혜령의 부모님에 대한 대우와의 차이였다. 아버님, 어머님, 이번 주말에 강남에 있는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가요. 혜령은 친정 부모님에게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다정하게 굴었다. 한 달에 2번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대접했다. 그분들의 생신이나 어버이날에는 값비싼 선물도 있지 않았다. 반면 숙자의 생일은 바빠서 잊었다는 말 한마디로 넘어갔다. 어버이날에도 매일 같이 있는데 뭐 특별한 게 필요하겠어요? 라는 말을 들을 뿐이었다. 아버님, 어머님, 다음 달에 온천 여행 가요. 태수와 혜령의 여행 제안을 들을 때마다 숙자의 가슴은 조여왔다. 1년에 4번 제주도나 온양으로 온천 여행을 갔다. 비용은 전부 아들 내외가 부담했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태수와 혜령이 집에 왔을 때 한번 용기를 내어 물어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혜령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어머님은 집 좀 봐주세요. 아무도 없으면 방범이 걱정되잖아요.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혜령은 숙자를 보며 코웃음을 쳤다. 그 옆에서 태수는 신문을 읽으며 이렇게 말했다. 뭐 촌에서 자란 사람은 고급 여관 예절 같은 건 잘 모를 테니까. 숙자는 아무 말도 되받아치지 못했다. 태수는 거절할 때마다 숙자의 학력을 얕잡아 봤다. 나는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부장까지 한 사람이야. 숙자 씨는 고졸, 이랬나? 뭐 집안 수준이 다르니까. 저녁 식사 자리에서 태수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애도 좋은 대학 갔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 유전자 때문인가. 숙자는 말없이 식기를 치웠다. 분명 숙자는 고졸이었다. 하지만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30년 넘게 성실히 일했고 동료들의 신임도 두터웠다. 그런 자신을 학력만으로 평가받는 것은 괴로운 일이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 결정적인 말을 듣고 말았다. 저기 어머님이랑 언제까지 같이 살아야 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혜령의 목소리가 들려 왔다. 뭐 그래도 돈은 되니까 괜찮잖아. 태수의 대답에 숙자는 하던 일을 멈췄다. 한 달에 150만 원 받으면서 집안일도 전부 시키고 완전 입주 가사 도우미나 다름없지. 게다가 어머님 퇴직금 아직 남아있을 거 아냐. 그러네. 정 안 되면 그것도 우리가 써야지 뭐. 혜령이 웃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은 숙자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났다. 그릇을 닦던 손이 떨려 접시를 놓칠 뻔했다. 흐르는 물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다. 나는 이 집에서 짐이었구나. 추석에 오랜만에 친척들이 모였을 때도 굴욕적인 일이 있었다. 무더운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돕는 숙자를 곁눈질하며 혜령이 웃으며 말했다. 저희 어머님이랑 같이 살잖아요. 아휴, 정말 매일이 전쟁이라니까요. 신경도 쓰이고 집안일 방식도 완전 다르니까 피곤해 죽겠어요. 그래도 숙자 어르신이 계셔서 도움되지 않아? 누군가 그렇게 말하자 혜령은 조금 난처한 듯 웃으며 말했다. 글쎄요. 솔직히 제 생활 패턴이 다 망가져서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가족인데. 그 말에 주위에 있던 몇몇이 어색하게 웃었다. 태수는 옆에서 말없이 차만 마시고 있었다. 그 침묵이 숙자에게는 아득한 벽처럼 느껴졌다. 식탁에서는 친척들의 이야기꽃이 피었지만 그 웃음소리 속에 숙자가 낄 자리는 없었다. 숙자의 마음속에 차가운 기운이 번져 나갔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슬픔보다는 그저 공허함만이 남았다. 아들 내외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5년, 숙자는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 숙자에게 이번 하와이 여행 제안은 아주 큰 사건이었다. 이 여행이 지금까지의 가족 관계를 바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숙자는 굳게 믿고 있었다. 여행 당일, 그날 아침 시즈코는 누구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지만 시즈코의 마음은 밝은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새로 산 캐리어를 열어 다시 한번 짐을 확인합니다. 여권, 며칠 분에 갈아입을 옷,
그리고 하와이 가이드북. 오늘부터 가족과의 새로운 추억이 시작된다. 시즈코는 거울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지난 5년간 분명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월 150만 원의 생활비, 끝없는 집안일, 타키치에게서 오는 경멸의 시선.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르다. 가족 모두 함께 하와이에 간다. 함께 바다를 보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웃는다. 분명 이번 여행을 계기로 모두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소타와 다른 식구들도 일어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준비 다 되셨어요? 그럼 완벽하지. 시즈코는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레이카도 화장을 하며 상냥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정말 기대돼요. 하와이 바다, 정말 예쁘겠죠? 정말 기대되는구나. 시즈코의 마음은 따스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 500만 원은 큰 돈이었지만 이 행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차에 올라탈 때 시즈코는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지켜봐 주세요. 우리 가족, 이제 멋진 여행을 다녀올게요. 소타가 운전하는 차가 출발했습니다. 낮은 엔진음이 시즈코에게는 밝은 미래를 향한 팡파르처럼 들렸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아침부터 수많은 여행객으로 붐볐습니다. 캐리어를 끌며 시즈코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가족 단위 여행객들, 출장 가는 직장인들, 모두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체크인 줄이 너무 기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레이크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시즈코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9시, 비행기는 11시였습니다. 아직 시간은 넉넉했습니다. 대합실 벤치에 앉은 시즈코는 가이드북을 펼쳐 하와이에서의 일정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와이키키 해변, 다이아몬드 헤드, 고급 레스토랑, 정말 기대된다. 분명 멋진 여행이 될 거야. 벤치 옆에서는 젊은 부부가 아이를 안고 여행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아빠, 비행기 아직 멀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자. 흐뭇한 광경에 시즈코도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우리 가족도 저렇게 즐겁게 지낼 수 있을까? 공항의 커다란 창문 너머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비행기들이 차례로 이륙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시즈코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소타와 아이들은 분명 체크인 수속이 오래 걸리는 거겠지. 시즈코는 느긋하게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15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가이드북을 펼쳐 부푼 꿈을 키웠습니다. 그러는 사이 30분이 흘렀습니다. 아직 소타와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체크인 많이 붐비나? 45분이 지났습니다. 시즈코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소타와 아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시즈코는 휴대전화를 꺼내 소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만 계속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왜 안 받지? 다음으로 레이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시즈코의 심장이 불길한 예감으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즈코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캐리어를 끌고 출발 로비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면세점, 카페. 어디에도 소타와 아이들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손님, 무슨 문제 있으신가요? 공항, 직원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가족을 찾고 있어요. 아들 내외인데 체크인하러 갔는데 혹시 어디로 갔는지 아시나요? 그런데 벌써 1시간이 넘어서 직원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먼저 출국 심사장으로 가신 건 아닐까요? 네. 시즈코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같이 불안감이 확신으로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출국 심사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즈코는 울음이 터져나올 것 같은 것을 꾹 참고 공항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한 뒤 다시 캐리어를 끌고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출국 심사장 입구 근처에서 마침내 소타 일행을 발견했습니다. 어느새 타키치와 토시도 합류해 있었고 네 사람은 즐겁게 웃으며 탑승권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소타, 레이카 씨. 시즈코가 달려가자 네 사람이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네 사람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어머님, 혜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라니? 체크인해야지. 내 탑승권은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민주는 마치 지연이 이상한 소리라도 하는 것처럼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혜진이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자리는 없어요. 어머, 말씀 안 드렸었나? 그럴 리가. 가족 여행이라고. 지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맞아요. 가족 여행이니까 어머님은 오시면 안 되죠. 오늘 공항까지 태워주셔서 감사했어요. 인천국제공항까지 와주신 덕분에 편하게 왔네요. 이제 그만 돌아가셔도 괜찮아요. 음악. 그렇게 절망하는 지연을 보며 혜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설마 정말로 같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500만 원은... 아, 그거요? 혜진은 보란듯이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희 넷 최고급 스위트룸에 묵을 수 있게 됐어요. 데려다줘서 고마워, 엄마. 민준이 남일처럼 말했습니다. 자, 잘 부탁해. 주차비 아까우니까 오늘 중으로 돌아가. 그 말에 지연은 무릎이 꺾여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다. 함께 여행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연은 그저 운전기사였을 뿐입니다. 500만 원을 갖다 바친 운전기사. 배신감에 절망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지연에게 혜진이 의기양양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지연 씨, 유감스럽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당신은 남이니까요. 남. 그 말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지연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엄마, 미안하지만 이게 우리 진심이야. 민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500만 원은 우리 여행 경비로 잘 쓸게. 불만은 듣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 돈은 내 퇴직금에서 지금까지 같이 살게 해준 은혜를 잊으셨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이나 돌봐드렸잖아요. 500만 원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돌봐줬다고? 내가 모든 집안일을 하고 매달 15만 원씩 생활비까지 냈는데. 지연이 맞받아치자 민준이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을 잘랐습니다. 어이, 그만해. 보기 흉하잖아. 공항에서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창피하게. 여보, 빨리 가요. 출국 심사 시간 다 됐어요. 혜진이 남편과 아이들을 재촉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신상 루이비통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분명 지연의 돈으로 산 것이리라. 그럼 엄마, 집에서 푹 쉬고 있어. 민주는 정말 남처럼 내뱉었습니다. 잠깐만, 제발, 얘기라도. 지연이 손을 뻗자 혜진이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짐은 데려갈 수 없다고요. 모르시겠어요? 그 순간 주위의 시선이 일제히 지연에게 쏠렸습니다. 동정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초리들이 느껴졌습니다. 5년간 실컷 부려먹었으면서 지연의 중얼거림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네 사람은 망설임 없이 출국 심사장으로 향했습니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요. 지연은 그 자리에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쓰이지 못할 여권이, 발치에는 새로 산 캐리어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공항 직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사실은 조금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500만 원을 사기당하고 가족 여행에서 내쳐졌으며 많은 사람 앞에서 망신까지 당한 것입니다. 캐리어를 힘겹게 끌며 지연은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완전히 지쳐버린 68살의 여자, 아들 내외에게 이용만 당하고 버려진 가련한 노인. 그것이 지금의 지연이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분명 멋진 여행의 시작이리라. 하지만 지연에게는 모든 것이 끝난 날이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절망은 깊었습니다. 믿음이 강했던 만큼 배신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타고 왔던 자가용을 몰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동안 지연의 내면에서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이 조금씩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갔습니다. 분노, 그리고 냉철한 결심. 짐이라 불렸던 지연에게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먼저 침실의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남겨준 소중한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집의 등기 권리증, 상장, 예금 통장, 그리고 남편의 유언장. 현숙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확인하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해야 해. 지금이야말로 냉정해져야만 해. 거실 테이블에 서류를 펼쳐놓고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집의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이 집과 땅 전부 네 명의 그대로구나. 현숙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부부는 당연하다는 듯이 살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현숙의 소유물. 매달 보내주던 150만 원의 돈도 월세라는 명목은 아니었습니다. 다음으로 은행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잔고는 아직 8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퇴직금의 일부와 남편의 생명보험금 중 일부였습니다. 5천만 원을 빼앗겼지만 아직 모아둔 돈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 현숙은 휴대전화를 꺼내들어 오랫동안 신세를 졌던 변호사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김 변호사님이신가요? 저 박현숙입니다. 아, 박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김 변호사는 남편의 상속 문제 때부터 신세를 졌던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은 아들 부부 문제로 상의드릴 일이 있어서요. 현숙은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5천만 원의 여행 경비 사취, 지난 5년간의 경제적, 그리고 정신적 학대의 여러 정황들을 그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군요. 박 선생님, 모든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죠. 그게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우선 아드님 부부가 사용하고 있는 돈 중에서 박 선생님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것들을 전부 파악해야 합니다. 현숙이 대답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이체되는 돈이 있어요. 매달 150만 원을 아들 통장으로 보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집 공과금, 통신비, 아들 휴대폰 요금도 제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하와이 여행 경비는 어떻게 결제하셨습니까? 여행사에 지불한 돈이나 호텔 숙박비 모두 제 계좌에서 이체해서 선결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전부 중단시키도록 하죠. 우선 은행에 연락해서 아드님에게 보내는 정기 이체를 막으십시오. 다음으로 각 서비스 회사에 연락해서 자동 이체를 해지하세요. 그리고 호텔에 연락해서 예약을 취소하는 겁니다. 호텔 예약 취소가 제 시간에 될까요? 체크인 48시간 전이라면 대부분의 호텔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연락하시면 이미 지불한 금액도 환불받을 수 있을 겁니다. 김 변호사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현숙은 즉시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우에게 보내는 정기 이체를 당장 중단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박상우님에게 보내는 월 150만 원 이체 말씀이시죠? 바로 중단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공과금과 통신비도 전부 막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각 서비스 회사에도 따로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은행원은 꼼꼼하게 절차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혹시 모르니 계좌 출금에 제한을 거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저 외에는 그 누구도 출금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다음은 호텔에 전화할 차례였습니다. 하와이 리조트 호텔 예약을 취소하고 싶은데요. 예약 번호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숙은 떨리는 손으로 예약 확인서를 보며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박현숙님 예약 맞으시군요. 이번 건은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결제하신 2천만 원은 약 일주일 내로 환불 처리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뒤 현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하와이에 도착한 아들 부부는 머물 곳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신사에 연락할 차례였습니다. 아들의 휴대폰, 요금이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만 요금이 미납되면 회선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만 상관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이렇게 현숙은 차근차근 준비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로부터 중요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집 문제 말입니다만 아드님 부부에게 정식으로 퇴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인가요? 현숙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네, 소유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임차인이 아닌 동거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요. 현숙의 마음에 희망의 빛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에 대한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가족 여행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받아간 돈이지만 실제로는 박 선생님께서 여행에 동행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시즈코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듯 하늘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아들 부부가 하와이에서 눈을 떴을 때 분명 깜짝 놀라겠죠.
호텔 예약이 취소되고 송금도 끊기고 모든 것이 멈춰버렸다는 사실에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 하와이는 아침 8시. 슬슬 아들 부부가 아침 식사를 할 시간입니다. 시즈코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전화 표시. 예상대로 소타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호텔에 도착했더니 예약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머, 내 돈으로 미리 결제한 거 아니었니? 예약이 제대로 안 됐나 보구나? 어떡하죠? 지금부터 호텔을 찾으려 해도 현금이 부족하고 제 카드도 왜인지 오류가 나서 쓸 수가 없어요. 그건 소타, 너희들 문제잖니? 신음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어서 레이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님, 당장 은행이랑 카드사에 연락해 주세요. 연락 주세요.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되겠네요. 그럴 수가. 왜요? 전 가족 여행에 가지도 않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전화기 너머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댁들, 짐은 제가 잘 봐주고 있으니까요. 여행지에서의 일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셔야죠. 어머님, 설마. 레이카 씨, 어제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짐은 데려갈 수 없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짐에게서 오는 경제적 지원도 필요 없으실 텐데요. 하지만 저희는 머물 곳도 없단 말이에요. 타키치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시즈코 씨, 농담은 그만두게. 내가 전직 부장이란 말이야. 이렇게 망신을 줄 셈인가? 타키치 씨, 어제 저를 남이라고 부르셨죠. 시즈코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심지가 있었습니다. 남에게 도움을 청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리에의 우는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시즈코 씨, 제발 도와주세요. 리에 씨,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남이니까 당신을 도와줄 이유가 없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리에가 무언가 말하는 것 같았지만 시즈코는 아랑곳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바로 다시 전화가 걸려왔지만 이제 받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아들 부부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 듯 했습니다.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호텔 직원이 경찰을 부를 것 같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무릎이라도 꿇을 테니 뭐든지 할게요. 시즈코는 답장했습니다. 500만 엔을 돌려주면 생각해보죠. 이 돈은 이미 쓸 계획을 다 짜놔서. 소타가 변명하듯 대답했습니다. 쓸 계획이라는 건 아직 쓰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아니, 그게 항공권이라든가 식사라든가. 항공권은 이미 지불했잖아요. 식비라고 해봐야 기껏해야 수십만 엔. 나머지 400만 엔 이상은요. 소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자기 책임이네요. 타키치에게서도 연달아 메시지가 오고 있었습니다. 내 체면을 깎을 셈이냐. 내가 너 같은 것에게 망신을 당하다니. 시즈코는 냉정하게 답장했습니다. 체면을 소중히 여기신다면 처음부터 남에게 상처를 주지 말았어야죠. 저녁에는 이번엔 여행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카모토 가족분들이 하와이에서 결제 문제로 곤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가족이요? 제 가족 중에는 해외여행을 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하지만 사카모토 소타님께서 제 동거인 말씀이신가요? 죄송하지만 저와는 아무 관련 없는 일입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쯤 하와이에서 네 사람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동정심은 조금도 솟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아들 부부는 비참한 모습으로 귀국했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한 네 사람을 시즈코는 현관에서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렴. 즐거운 가족 여행이었니? 소타는 지친 얼굴이었고 레이카는 분노로 몸을 떨고 있었으며 타케치는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고 리에는 펑펑 울어 퉁퉁 부은 눈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시잖아요. 뭐가 너무하다는 거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저 집을 보고 있었을 뿐이란다. 어머님 때문에 망신당했어요. 호텔 로비에서 쫓겨났다고요. 레이카가 소리쳤습니다. 어머, 이제 공항에서 망신당했던 내 마음을 알겠니? 시즈코가 그렇게 말하자 타키치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시즈코 씨,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내가 대기업 부장이었단 말이다. 아, 부장님이셨군요. 이 남의 돈을 사기치는 겁니까? 참 훌륭한 경력이시네요. 시즈코의 차분한 목소리에 타다요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려는 네 사람을 시즈코가 막아섰습니다. 잠시만요. 어머님, 실은 드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라며 변호사에게 받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퇴거 통지서입니다. 30일 이내에 이 집에서 나가주십시오.
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여긴 우리 집이잖아. 아니요, 다릅니다. 확인해 보세요. 이 집과 토지 전부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소타는 서류를 보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같이 살았잖아요. 네, 제 호의로 살게 해드린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계예요. 레이코가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잠깐만요. 이 집은 소타 씨 재산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이 서류를 보시면 아실 텐데요. 전부 제 것입니다. 시즈코는 의연한 태도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타다요 씨가 위압적으로 말했습니다. 시즈코 씨, 고소할 겁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마음대로 하세요. 저희 쪽에도 변호사가 있으니까요. 오히려 이쪽에서 사기죄로 형사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만 타다요 씨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럼 집은 됐으니까 최소한 생활비라도. 생활비요? 지금까지 매달 15만 엔씩 드렸는데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고는 계십니까? 아니요, 그 돈은 돌려받아야겠습니다. 5년간 총 900만 엔이 되겠네요. 레이코가 무너지듯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즈코 씨,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요. 시즈코는 녹음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게 당신들의 본심입니다. 녹음된 대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돈줄로밖에 생각 안 해.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까? 유산은 전부 우리 차지가 되겠지. 며느리한테 시어머니는 어차피 남이잖아. 이용할 수 있을 때 실컷 이용해 먹어야지. 돼. 500만 엔이면 우리 넷이서 최고급 스위트룸에 묵을 수 있다고. 그 촌뜨기를 데려갈 필요는 전혀 없어. 녹음된 대화가 흘러나오는 동안 네 사람은 할 말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이 음성 파일들은 전부 저장해 두었습니다. 필요하다면 모든 친척에게 뿌릴 수도 있고요. 타다요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대기업 부장으로서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소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시즈코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5년 동안 저는 당신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어요. 하지만 제게 돌아온 건 모욕과 배신뿐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잘할게요. 너무 늦었어요. 마지막으로 시즈코는 결정적인 요구를 내밀었습니다. 500만 엔을 돌려주세요. 그게 제 마지막 요구입니다. 만약 그럴 돈이 없다면 소송을 걸겠습니다.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고요. 레이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족여행을 빙자해 돈을 가로챈 것이니 명백한 사기입니다. 시즈코가 단호하게 선언하자 타다요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사 고소를 당하면 내 경력에 흠집이 나. 진작에 생각하셨어야죠. 시즈코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네 사람은 완전히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보여주었던 그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짐 쌀 시간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는 더 이상 한 발짝도 드릴 수 없습니다. 시즈코는 현관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그들은 시즈코를 모욕한 대가를 이제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혼자만의 생활이 외로울지도 모르지만 시즈코의 마음은 더없이 상쾌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시즈코의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충실해졌습니다. 아들 부부와 연을 끊은 후 시즈코는 망설임 없이 집을 팔았습니다. 부동산 업자의 감정가 그대로 9천만 엔이라는 높은 가격에 팔린 것입니다. 이렇게나 가치가 있었다니. 남편이 남겨준 재산의 크기에 시즈코는 새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매각 절차를 진행하며 부동산 업자가 말했습니다. 사카모토 씨, 이 위치에 이 넓이라니 정말 훌륭한 매물입니다. 오랜 세월 소중히 관리해 오신 게 느껴지네요. 남편과 함께 고른 이 집, 아들과 셋이서 살았던 추억의 집. 하지만 이제 이곳에 시즈코에 더 이상 제가 머물 곳은 없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는 서울 한복판 24시간 컨시어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최고급 아파트였어요. 보안도 철저합니다. 12층 코너 세대에서는 아름다운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죠. 사카모토 씨, 좋은 아침이에요. 컨시어지는 언제나 따뜻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이곳에서 시즈코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있는 것입니다. 거실에는 새로 장만한 가구들이 놓여 있습니다. 자신의 취향으로 고른 품위 있고 차분한 스타일. 아들 부부에게 촌스럽다는 말을 계속 들어왔던 시즈코의 감각도 이곳에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커다란 창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천천히 커피를 내립니다.
누구에게도 재촉당하는 일 없이 자신만의 속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행복. 아침 식사를 하며 시즈코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5시에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하지만 이제 그 시절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시즈코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싼 듯 들었습니다. 따스함이 손바닥으로부터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의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파트 아래에서는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사람이 산책하고 평화롭고 고요한 아침의 풍경. 이게 바로 진정한 행복이구나. 그때 문득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스마트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 아파트 주민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지금의 시즈코에게 무엇보다 큰 삶의 보람이 되어 주는 것은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시즈코 씨, 다음에 다 같이 유럽 여행 가요. 아파트 주민인 사치의 씨가 제안했습니다. 그녀 역시 아들 부부와의 관계 문제로 힘들어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네, 꼭이요. 이번에야말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즐거운 여행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집을 판 돈과 가지고 있던 저축을 합치니 시즈코의 자산은 1억 3천만 엔을 넘었습니다. 이제 누구에게 의지할 필요도 이용당할 걱정도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예전 직장 동료들과 점심을 즐기며 시간을 보냅니다. 시즈코 씨, 정말 생기 넘쳐 보여요. 네, 이제야 제 인생을 되찾은 기분이에요. 멋진 레스토랑에서 예시하기에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다른 사람 눈치를 볼 필요도 없이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시간. 그 시절엔 고급 레스토랑은 정말 꿈 같은 이야기였지. 시즈코가 웃으며 말하자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날들이 68살부터 시작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날 이후로 아들 부부와는 연락을 일절 끊었습니다. 지금 사는 곳도 알려주지 않았죠. 타다요시와 리에는 딸 부부가 이혼한 뒤 둘이서 작은 빌라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대기업 부장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타다요시에게 이런 추락은 무척이나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동네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타다요시는 동네 사람들을 볼 낯이 없다며 집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리에 역시 사치스럽던 생활을 포기하고 마트 할인 상품을 찾아다니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고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이지 딱 들어맞는 상황이네요. 사치의 시와 차를 마시며 시즈코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시즈코 씨, 후회는 없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더 일찍 결심했어야 했어요. 500만 엔은 결국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 돈으로 가족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니 어쩌면 저렴한 수업료였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성이니까요. 해질녘 아파트 발코니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시즈코는 깊이 생각에 잠깁니다. 짐작 취급을 당하고 500만 엔을 속아서 빼앗기고 공항에 버려졌던 그 굴욕적인 날. 하지만 그날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부당함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이 시즈코가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야경을 바라보며 시즈코는 남편의 사진에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지켜보고 있었나요? 저 드디어 제 삶을 되찾았어요. 사진 속 남편이 다정하게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들 부부를 향한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승리는 그들에게 안가품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고 자기 자신답게 살아갈 길을 선택한 것. 그것이야말로 시즈코의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남길 수 있었다면 저희에게는 더 없는 기쁨일 것입니다.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들려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을 이야기로 찾아뵐 테니 채널 구독도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